여러분은 52쪽이죠. 52쪽을 참고로 하고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 판서를 기록을 추가하시면 돼요. 이걸 기초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할게요. 자, 52쪽. 중국 고대 국가를 통해서 우리 삼국시대를 비춰볼 때 훨씬 더 여러분들이 공부가 편리해질 겁니다. 편리해질 겁니다. 없어요? 없어요? 뭐 한 장이라도, 한 장만 복사 좀 해달라고 그래서 뒷장 자료가 있을 거니까. 자, 보겠습니다. 빨리 오셔야 됩니다. 자, 출발점. 중국의 출발점 갑니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입니다.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첫 출발점입니다. 요게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없는 걸 수업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중국 역사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있다는 거거든. 아까 했는데. 을력. 뭐예요, 을력은? 달력. 1년을 몇 개월로 본다고요? 왜 안 나와? 나와잖아. 1년을 12개월로 보는 게 은나라의 달력이 여기에요. 이게 을력이에요. 나오잖아요. 을력을 사용한 나라는 부여, 고구려, 백제, 동해, 어디에? 부여. 그래서 12월 달에 뭐예요? 제천행사가? 이용고를 12월에 하잖아요. 을력입니다. 주나라에 나올 게 있을까 없을까? 나오지 않는 거 선생님 수업 안 한다니까. 굳이 선생님 생각은요, 시험에 나온 걸 중점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선택과 집중이에요. 필요 없는 거 제끼는 거예요. 양 늘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선생님. 필요한 것만 하자는 거예요. 이거 하고도 100점 맞을 수 있으면 이렇게 해야지.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이 몫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막 2000페이지 분량 늘리면 어떡해? 그럼 힘들어 한다고요. 주례 나올 수 있어요. 주례라는 게 있어요. 주례. 주례가 뭘까? 주례가 뭘까? 주례가 뭘까요? 자, 보세요. 주례는요, 조선 건국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정도전이잖아요. 정도전이 주례라고 하는 책을 참고로 해서 만든 사찬서가 있어요. 괜히 편찬한 책이 있다고요. 이걸 뭐라 불러요? 조선 경국전이라 불러요. 우리나라의 행정, 정치 지도의 총 기록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조선의 삼성 육부 제도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도와 방침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정치하면 또 유명한 인물 누가 있어요? 네, 다산 정약용. 정약용도 유배 시기에 제도의 계획을 주장한 책이 나와요. 우리 제도가 본질은 괜찮은데 뭔가가 운영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즉 세도 정치가들에 의해서. 그래서 정약용도요. 주례를 본질로 삼아와요. 그 책이 뭐예요? 무조건 알아야 되고 우리나라의 제도가 나쁜 게 아니라 운영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세도 정치가들에 의해서 독점적 권력을 통해서 모든 행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야. 책 제목 네 글자 경세유표 꼭 잡아야 돼. 경세유표. 경세유표 핵심 내용 뭐예요? 제도 개혁이에요. 제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제도를 개혁하자. 이게 주례의 샘플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잡으셔야 돼요. 하은죽. 자, 보시죠. 주나라 살짝 뽑아볼게요. 주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죠? 멸망한 이유 아까 잠깐 언급했죠. 조금 언급했죠. 중앙 집권이 아니었죠. 뭐였어요? 지방자치를 인정했죠. 중앙 집권 국가를 채택하지 않고 지방자치를 인정했다고. 결과적으로 주나라의 멸망 원인은 여기에 찾을 수 있어요. 왜? 지방의 호족들이 힘이 강해지면서 군사와 경제에 관련된 부분을 중앙에 올려보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중앙의 권력이 미약해지고 지방에 있는 호족 힘이 강화되면서 주나라가 결과적으로는 망하게 됐더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영웅들이 등장해요. 수없이 많은 영웅들이 등장해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중국의 패권을 꿈꾸는 나라가 도래했어요. 이 시대를 우리 뭐라 부르죠? 춘추 전국시대라고 불러요. 춘추 전국시대. 다른 말로 오홍칠패시기라고도 해요. 오홍칠패시기라고. 많은 나라들이 서로 패권을 다투었던 시기다. 이때 여러분이 아시는 유명한 공자님이 이 시대의 인물이에요. 이 시대의 많은 나라 중에 너나라의 인물이었던 공자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자, 이 공자라는 사람이 이 춘추 전국 시대의 많은 나라들의 역사를 다 기록하게 돼요. 그 역사책이 제목이 춘추예요. 춘추예요. 춘추란 우리 사계절이 있죠. 봄, 여름, 가을이 있죠. 나라가 생성되고 멸망되는 게 꼭 봄과 가을처럼 생기고 멸망하더라. 사계절과 비유해서 책 제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춘추예요. 이걸 공자가 쓴 동양의 최초의 역사서라고 불러요. 이해가셨나요? 그래서 동양의 삼국, 중국, 우리나라, 일본은 역사책을 쓸 때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우리 뭐라 부르냐면 춘추필법이다 이렇게 불러요. 춘추필법이라는 용어를 써요. 춘추필법이 도대체 뭘까요? 간단합니다. 없는 사실을 기록하지 않고 또 병합하면 가감하지 않아요. 더하거나 빼지 않아요. 있는 사실을 기록하겠다는 거. 이걸 춘추필법이다 불러요. 자, 춘추필법 뭐라고요? 가감한다 하지 않는다? 가감하지 않는다. 춘추필법입니다. 고로 우리나라의 고려란 나라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서를 편찬하는 관청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춘추관이에요. 고려와 조선의 공통적인 역사를 편찬하는 관청 이름이 뭐라고요? 춘추관이에요. 여러분들 관청 막 외우잖아요. 그럼 역사에 관련된 춘추관 외울 필요가 없어졌지 이제. 그죠? 고려와 조선의 역사를 편찬하는 기관. 봐봐요. 조선왕조실록 보시죠. 왕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춘추관에 실록청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역사서를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춘추관입니다. 주나라에 관련된. 자, 춘추 전국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진나라에 의해서. 그 자기가 처음으로 본인을 황제라고 불러달라 해서 그놈을 자식을 뭐라 불러요? 진시황이라 불러요. 아셨죠? 네, 시황제, 시작했다. 황제라고 처음 시작했다. 진나라에서. 그래서 진시황이라는 명칭을 쓰죠. 진시황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뭐죠? 이게 멸망한 이유가 뭐죠? 중앙 집권이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뭐 해야 돼요? 그럼 중앙 집권을 강화시켜요. 네, 진나라는 중앙 집권을 강화 정책을 펼쳐요. 그런데 이 진시황의 이 강화 정책은 약간 좀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모든 관료들과 궁궐의 관료 조직을 끌고 전국을 순회해. 전국 한 1만 명씩 끌고 다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인천, 내일은 서울, 내일은 수원, 뭐 이런 식으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그 많은 군사와 식솔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비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겠죠? 엄청난.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도 나타나겠죠. 지방관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아, 저 자식 온다는데 어떻게 하지? 뭘 준비해야 되지? 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따라가는 사람은 지루하지. 피곤해지지. 어쨌든 하루 이틀 가는 게 괜찮아. 매일 365일 중에 반을 돌아간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고 난 다음에 365일 중에 반은 출장 나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아, 물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굉장히 피곤하다. 이게 피로도가 쌓여요. 진시황이 중앙집권이 피로도가 쌓여요. 그러면서 진시황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돼요. 자, 그럼 진시황에 관련된 우리가 나올 게 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요거예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게 뭐예요? 분서갱유예요. 분서갱유. 설명드렸죠? 태웠다. 서책을 다 태웠다. 자, 이와 같은 철권 통치를 하자. 누가 반대합니까? 유학자들이 반대해요. 안이대옵니다를 한다는 거예요. 황제폐하 안이대옵니다. 왜 안 되는데? 이 책에 다 나와 있는데요. 유학서의 책에 다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럼 그 유학서를 다 가져와라 해서 다 불태웠다고. 이걸 분서라고 한다고. 그리고 그 공부했던 학자들 있죠. 유학자들을 땅을 파서
땅을 파서 그 유생들 다 묻어버렸다. 이게 분석형이에요. 잔인하죠? 그럼 책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를 들었자면 책이 유학책이 정도 100권 정도 있다 쳐봐요. 100권 정도 쳐봐요. 100권 정도 책이 있는데 한 50권 정도가 날라갔어. 그럼 50권 정도만 살고 50권 날라간 거야. 자, 그럼 남아있는 유학의 수준을 읽어봤을 때 수준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100권에 비해서 50권의 책은 그 유학의 수준이 완전체예요? 불완전체예요? 불완전체. 그러면 높지 않고 뭐 돼야 돼? 낮지. 낮아.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의미가 있지. 자, 진나라가 망하는 다음에 어느 나라가 만들어져요? 한나라가 만들어진다고. 물론 이게 이제 한나라가 만든 전쟁도 굉장히 복잡한 전쟁이 이루어지죠. 한나라하고 초나라하고. 자, 학문의 수준이 낮아졌죠. 분명히 낮아졌죠. 이때 한나라에서 발전된 학문이 뭐예요? 자,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읽었나요? 들어는 봤죠. 들어는 봤는데 잘 몰라. 어디에 적용할지를 몰라, 여러분들이. 그죠? 선생님은 이걸 좀 잘해. 뿌리 찾기를 잘해. 뿌리 찾기. 요 단어가 어디에 나왔고 어디에 쓰는 걸 굉장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짚어줄 거예요. 훈. 가르친다. 가르친다. 훈장 선생님한테 가르친다. 고. 고증한다. 고증한다. 가르친다. 자, 남아있는 유학서 50권 정도를, 예를 들어 100권을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50권 정도의 책을 고증하고 그 책을 그나마 가르치는 데 진력을 다했다. 그 학문을 뭐라고 하느냐? 이걸 훈구학이라 한다. 그럼 훈구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 자, 한나라에 봐봐요. 인재를 등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인재 등용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공개 채용. 자, 여러분들 봐봐요. 공개 채용 안 해봐봐요. 여러분 합격할 사람 있어요? 아버지 빽이 대통령 빽 되는 사람 있어 지금? 여러분들? 국무총리 빽, 서울시장 빽 다는 사람 있어? 없지. 그럼 공개 채용하지 않는 여러분 합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 그지? 그럼 정당하게 내 실력 대 실력대로 실력이 있으면 합격하고 실력이 없으면 떨어지는 거잖아.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야. 실력이 없어 떨어지는 거 할 말이 없는 거야. 그죠? 자, 인재 채용하는데 이걸 갖다 우리 과거 시험이라고 얘기하죠. 요즘 말로 치면 공개 채용이에요. 공개 채용. 특정한 자격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 나이가 맞으면 무조건 다 볼 수 있는 시험이에요. 자, 과거 시험을 봐야 되는데 과거 시험 과목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유교 경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유교 경쟁이 들어가요. 근데 유교 경쟁이 아까 몇 퍼센트 불탔다고요? 50% 불탔다고요. 수준 높아요, 낮아요? 낮다고요. 봐봐요. 그 낮은 학문을 볼 때 시험을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진사시와 생원시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한나라와 당나라, 송나라가 다 이렇게 봐요. 그럼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광종 때 처음으로 과거제도 등장한다는 걸 아시죠? 그리고 조선시대 연결되는 거 아시죠? 좋은 제도잖아요. 부정을 방지하고 골고루 인재를 채용하는 제도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거든요. 근데 시험을 두 가지로 봐요. 왜요? 유학 수준이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봐요. 진사시는 유교 경전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유교 경제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암기상 테스트한다고요. 자, 이러이러한 무슨 책, 어느 몇 구절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아나요? 그럼 여러분이 암송에 와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굉장히 암기력이 필요했던 과목이에요. 잘못 적었군요. 죄송합니다. 여기입니다. 유교 경전을 시험 보는 겁니다. 진사시는요, 좀 달라요. 유교 경전 기본이에요. 유경련 기본을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볼까요? 어떤 시험인지? 자, 우리 어제 그제 좀 됐나요? 미국 대통령하고 북한에 째만에는 하나가 있죠. 네. 김정은이라고 아주 세 사람이 아주 갑작스럽게 만난 거 TV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볼까요? 시험 문제가 이렇습니다.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만난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대책과 대안을 여러분의 생각을 제시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시험이에요? 진사 시험이에요. 이게 진사 시험이에요. 일종의 무슨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무책을 보는 거예요. 시무책이라는 건 뭐죠? 현 상황에 대한 앞으로 나아갈 방향, 즉 계획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진사시라고 부른다고.
자,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 생원시가 어려워요? 진사시가 어려워요? 진사시가 훨씬 더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걸 더 넓게 쳐줘요. 그래서 고려와 조선의 시험 과목을 시험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무엇의 영향인 거죠? 무엇의 영향이냐고요? 답이 여기 있잖아요. 아까 훈구학의 영향이라니까. 그 훈구학의 영향은 뭐죠? 진시황 때 분쇄 경유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그나마 있는 학문을 살리는 게 훈구학이라고. 꼭 알아두셔야 돼요. 훈구학의 학문의 수준이 높아 낮아? 낮다. 그 결과 과거 시험을 몇 가지로 본다? 두 가지로 본다. 생원시와 진사시로 본다. 이해 가셨죠? 고려와 조선의 공통점이라는 사실. 자, 봐요. 한나라도 건질 거 있잖아요. 그죠? 자, 다시 가봅니다. 한나라가 잘 나가던 한나라가 나라를 빼앗겨요. 왕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이름입니다. 왕망이라는 사람에게 나라를 빼앗겨요. 그리고 왕망이라는 사람은 새로운 나라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나라 이름이 신나라예요. 말 그대로 새로운 신자예요. 네, 나라 이름이 신나라예요. 네, 신나라를 만들었어요. 신나라도 한 20, 30년 정도 지나고 하는데 여기도 멸망을 하게 돼요.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게 발견된다? 왕망전이라는 화폐가 발견돼요. 완전하게 확실하죠. 연도가 확실해지는 거죠. 그죠? 왕망전이라는 것은 뭐야? 왕망이 지배했던 신나라 시기에도 우리나라는 중국이 한나라가 망하든 말든 새로운 나라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나라하고도 교류는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중국의 나라에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생긴 것과 관계없이 교류는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왕망도 망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또 다시 생겼어요. 그게 또 한이에요. 한나라예요. 근데 이것과 이것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나라를 뭐라 부른 거야? 뒤에 생긴 나라이기 때문에 후한. 또 구분을 하기 위해서 앞에 세웠던 나라를 뭐라 붙여주면 되겠습니까? 앞전자를 적어가지고 그렇지. 전환과 후환으로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얘 때문에. 이해 가셨죠? 후환이 들어가. 또 후환이 영원하지는 않아요. 또 후환이 또 나라가 세 개로 쪼개져요. 여러분 아시는 삼국지에서 많은 주인공들 보셨죠? 그죠? 나라가 이 나라와 총나라와 오나라 세 개 나라로 다시 쪼개져요. 그래서 요 시기를 갖다 우리 뭐라 부르죠? 중국의 삼국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삼국시대다 이렇게 합니다. 즉 이 나라 총나라를 세 개 나눠요. 여기 누구죠? 조조, 유비, 여기 손권. 통일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기 세 사람은 통일 못해요. 다 죽어요. 통일 못하고 죽어요. 조조의 후손이 통일해요. 조조의 후손이 통일을 하게 돼요. 이 나라가 통일됐다는 뜻. 이 나라가 통일됐어요. 근데 이 나라에 통일됐는데 조조의 후손들이 웃기는 건 뭐냐면 좀 속된 용어로 빠가예요. 이게 안 따라요. 안 따라줘요. 그럼 여기에 책사가 뭐냐면 사마염이에요. 즉 사마시성을 가진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책사 노릇을 하는 거예요. 왕 옆에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얘가 멍텅구리예요. 조조의 후손들이. 어떻게 사마시성 후손들이 이렇게 엎어버리는 거예요. 이씨 엎어버리는 거지. 내가 차지하면 되겠네. 그리고 나라 이름을 뭐로 바꾸는 거야? 진나라로 바꿔버리는 거야. 진나라로 바뀌어버리는 거지. 이해 가셨어요? 잘 이해 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진나라를 만들었는데 진나라도 영원하지 않아요. 20년도 채 안 가요. 그리고 떨쳐져 나와요. 자, 지도를 좀 지워볼게요. 다 통일이 됐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놈이 떨어져 나와서 여기서 동진이라는 나라를 하나 만들어요. 이게 동진이라는 나라가 등장해요. 동진. 그리고요. 송, 제, 양, 진으로 이렇게 계속 분화가 되기 시작해요. 이해 가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쪽 가봐요. 자, 이런 나라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남조라고 불러요. 남조란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남쪽에 있는 무슨 국가라는 뜻이죠? 왕조 국가라는 뜻이에요. 황제가 아니고요. 다시 한번. 이런 나라를 뭐라 부른다고요? 남조라 부른다. 그럼 이쪽은 뭐라 부를까? 북쪽이니까? 북조가 되겠지. 우리 양나라를 공부할 때 무령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이럴 때 수험생들이 빠지는 게 중 하나가 북조의 양나라의 영향을 받은 이렇게 된다고. 백제, 무령왕응 이렇게 되는 것은 북조가 아니라 어디죠? 당연히 이해 가셨죠? 애우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봐보시죠. 이쪽으로 가보시면 우리 책에도 나와 있다시피 서진, 그 다음에 5호, 16구, 그 다음에 북이 이런 단어가 나오죠. 북이, 그 다음에 서이, 그 다음에 북주 이런 나라들이 등장해요. 그런 나라 등장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통칭한 나라를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여기는 남조고 여기는 뭐라 부른다고요? 북조라고 얘기했다고요. 북조. 북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북조는 무슨 말이죠? 북쪽에 있는 왕조 국가. 남조는요? 남쪽에 있는 왕조 국가. 이해 가셨죠, 이제? 여기는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남조, 북조는요. 왕조 국가를 지칭해요.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볼게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보겠습니다. 자, 동진 가보겠습니다. 동진하면 떠오르는 단어. 동진 여기입니다. 어디가 가장 가깝나요? 백제가 가장 가깝습니다. 동진은 백제와 교류합니다. 이때 마라난타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뭘 가져올까요? 불교 가져옵니다. 불교가 가져옵니다. 어느 왕 때? 소스림 왕 때. 아니, 백제는요? 침류왕 때. 침류왕 때. 침류왕이 백제의 불교를 수용하고 9개월 있다 사망하게 돼요. 꼭 잡으셔야 돼요. 침류왕 시기에 마라난타위에서 백제의 불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동진에서 들어온 이 불교는 남쪽인가요? 북쪽인가요? 여기 남쪽이에요. 중국에서. 여기는 뭐예요? 북쪽이에요. 남쪽이 북쪽이에요? 방향이? 남쪽이지. 이걸 뭐라 부르냐면 남방불교다 이렇게 불러요. 불교의 기본 잡고 있어요. 우리 불교사를 공부할 때 또 할 거예요. 남방불교냐 북방불교를 할 텐데 그때 여러분 이해가 가야 돼. 그때 한번 듣긴 들어서 훨씬 이해가 더 잘 되는데 이렇게 가야 돼. 남방불교예요. 이 남방불교는요. 소승불교적 성격을 띠고 있어요. 소승불교가 뭘까요? 소승불교란 개인의 해탈 우선으로 해요.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개인의 해탈 우선으로 간다고. 즉 부처가 되는 게 꿈이라고 해요. 내가 마지막 부처가 되는 게 꿈이에요. 부처란 말은 다른 말 아니야. 내가 깨우친다는 뜻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를 깨우치는 걸 갖다가 부처라 불러요.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이건요. 개인이 깨우치기에 개인의 해탈의 중심은 가장 중요한 게 이건 뭐냐면 이건 소승불교라 불러요. 소승은 작은 수레라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소승은 뭐라고요? 작은 수레라는 뜻이에요. 작은 수레에 사람을 싣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해탈의 목적으로 둔다는 거야. 이게 남방불교 특징이에요. 자, 쭉 잘라볼게요. 양쯔강을 중심으로 잘라볼게요. 하남, 하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하남 지방은 주로 농사가 아주 잘 되는 지역이고 기후가 온화하고 농사 잘 맞아요. 근데 하북 지방은요. 날씨가 변덕이 좀 있어요. 추위도 빨리 와요. 아무래도 생산성이 떨어져요. 남쪽에 사는 사람에 비해서 북쪽 사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먹고 사는 게 좀 더 남쪽에 비해서 좀 부족해요. 북방이다 보니.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직해서 노숙인도 많고 빈자들도 많고 이런 동네예요. 그럼 여기 뭐야? 구원해줘야 할 사람이 양이 많아졌어. 숫자가 늘어졌어. 자, 북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북방에 자, 이쪽이죠? 이렇게 고구려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지저분해지기 시작합니다. 고구려에 들어온 불교는요. 남방 불교가 아니라 무슨 불교가 되는가요? 북방 불교가 돼요. 북방 불교예요. 아까 노숙자도 많고 그다음에 빈자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다 먹을 축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승불교다 불러요. 대승불교는 대승은 큰 수레라는 뜻이에요. 큰 수레에 많은 사람을 싣고 간다는 뜻이에요. 큰 수레. 큰 수레. 결과적으로 뭐죠? 여기는 개인의 해탈인 반면에 여기는 뭐가 됐습니까? 중생구도가 우선이에요. 중생구도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백제불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보세요. 율종이라고 불러요. 지금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백제불교를 뭐라 부른다? 종파를 갖다가 율종, 스님이 지켜야 할 율법이라는 뜻이야. 자, 남자가 스님이 됐을 경우에 약 150가지 정도를 하지 말라고 얘기해. 그 많은 게 150가지야. 비구니는요 100개가 더 추가돼. 하지 말라는 게 250가지야. 250가지. 그럼 여러분 일반인으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해. 스님이 되는 순간 어떻게 죠?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안 되는 게 편해. 차라리 백수가 편해. 스님 되면 편할 것 같지만 스님 되면 피곤해. 10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나서 솥도 닦아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마당도 쓸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정말 시간표가 타이트해.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일기장 썼던 것처럼 움직여야 돼. 안 하는 게 좋아. 자,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율종이라고 본다고. 백제 종파를 뭐라고 본다고요? 율종. 스님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강조했던 게 율종이에요. 고구려 봐볼까요? 고구려는 좀 달라요. 여기는 삼론종이라고 불러요. 불교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좀 이해 갈 거예요. 지금 처음 하신 분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금 갑작스럽게 불교가 나오니까. 삼론종이란 이론이란 뜻이잖아. 이론이 몇 가지란 뜻이야? 3가지란 뜻이야. 자, 삼론종의 이론은 3가지가 있어요. 첫째, 백년설. 두 번째, 공론. 세 번째, 십년설. 이 3가지가 있어요. 통칭 이렇게 약어로 썼습니다. 그런데 고구려가 수용한 것은 공론이에요. 공론이에요. 이론이 총 3가지가 있는데 고구려가 수용한 삼론정은 공론이에요. 그래서 삼론정 리코로 공론이라고도 불러요. 또는 공사상이라도 불러요. 한자로 적어봅니다. 빌공자야. 텅 비어있다. 영어로 좀 써볼까요? 여러분 영어 세대니까 이렇게 텅 비어있다 보시면 돼요. 텅 비어있다. 세상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죠. 사물로 가득 차 있죠. 그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주 장난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선생님, 여러분들 제 눈으로 봐보세요. 선생님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사람. 안 보여야 되는데. 보여요? 여러분 아직 멀었군요. 자,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세상의 진리가 뭔가요? 물어봤어요. 진리가 뭐예요? 부처님 말 진리가 뭔데? 그 진리에 대한 기준이 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굉장히 당황스럽죠. 질문한 사람이 굉장히 당황스럽죠. 세상에 진리가 있나요? 물어봤더니 진리가 뭔데? 진리의 기준이 뭔데? 굉장히 당황스럽죠. 질문한 사람이 당황스러운 경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부처님 말씀은 이 세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부처는요, 이 세상의 존재를 이미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한 단계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주 삼라 만상이 다 비어있다. 이게 공사상이야. 자, 봐봐. 잘 봐봐. 부처님은 이 세상을 인정해, 부정해. 이게 부정론이라 불러. 잘 들어야 돼. 지금 불교사를 지금 갑작스럽게 불교사가 가고 있어. 불교사가 가고 있어. 자, 신라도 불교 있잖아요. 그죠? 신라는 누가 불교를 전파해 줬대요? 여기는 누구예요? 나라가 쫄딱 망했을 때 받아들이는 사람? 자기 아버지 죽고 권력을 못 얻은 사람? 소스리마. 불교는 항상 나라가 어려울 때 들어와요. 쉽게 수용하기 준 체계니까. 신라는 누가 갖다 주지? 2번 나오죠. 고구려에서 한번 살짝 던져준 게 있어요. 눌지마리간 시기에. 눌지마리간 딸내미가 아파요. 아픈데 신라의 의료 기술을 가지고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불교의 스님께서 고구려 승려가 내려와서 살짝 손 한 방 건드렸더니 나아졌어요. 그만큼 의술이 달라졌어요. 이 사람이 무코자라고 불러요. 무코자 또는 흑코자라고 불러요.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피부 색깔이 거무튀튀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분명 그럼 커머디티하다는 얘기는 한국 사람은 아니겠지. 그럼 어디겠어? 저 밑에 동남아시아라든가 인도에서 오는 아마 의료 기술과 불교를 같이 가져오는, 즉 우리나라의 가장 취약점이 의료 분야거든요. 그 당시에 가장 취약한 점을 뚫고 들어오는 거거든. 아마 선교사 겸 의료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근데 귀족들이 반대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목고자 도망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져 죽어요. 귀족들이 반대로. 이게 눌지마리간 시기예요. 그래서 눌지마리간 시기는 공인되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정책 결과 뭐가 맺어져요? 나제 동맹이 맺지. 이때 불교가 신라에 들어와요. 백제의 불교가 들어와요. 그래서 신라의 불교를 우리 뭐라 불러요? 계율종이라 불러요. 선생님, 율종과 계율종의 차이가 뭔가요? 똑같아요. 단지 똑같이 부를 수는 없어요. 애들이. 우리는 차이를 둬야지. 신라인데. 너희는 율종, 우리는 계율종. 같은 말이에요. 네. 단어만 틀릴 뿐이지. 네. 스님들의 율법을 강조했다 보시면 돼요. 자, 또 가죠. 송, 제, 양, 진 갑니다. 자, 쉬운 것부터 먼저 한번 가볼까요? 5, 16호 가보겠습니다. 5, 16호 하면 나타나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단어가 딱 나와 있어요. 뭐가 있나요? 백제의 근초고왕이 어디를 경략했다고 그러죠? 요동 요소 중에서도 요소를 경략했다 불러요. 5호 16국에서 이 호자는요, 오랑캐 호자예요. 삼수분이 붙으면 호수가 되는 거고요. 오랑캐 나라 5개 오랑캐족이 16개 나라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 5호 16국이라 불러요.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 시대야. 얘네들끼리 치고받는 시대야. 자기 나라 영토가 어딘지 잘 몰라. 이때 근초광이 요소지역을 일정 기간 동안 경략했다. 5호 16국. 자, 북이하고 송제는 잡아야 돼. 같은 시대에 존재하고 있어요. 자, 같은 시대에 내가 좀 이쪽을 지울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자, 봐요. 제가 나중에 장수왕 얘기할 때 또 얘기할 거거든. 그때 이해가 확 가야 돼. 와, 그때도 이해 안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자, 장수왕 보겠습니다. 수도가 어디였죠? 장수왕 초기에? 국내성. 국내성이 어디로 옮겨요? 평양성으로 옮겼어요. 장수왕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하고 자식 바꾸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선생님 장수왕의 아들 강기토왕 있잖아요. 질문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싶어서 이렇게 외우세요. 네, 우리는 광장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그죠? 저한테 질문할 때 이렇게 하시라고요. 선생님 강기토왕의 아들 장수왕 있잖아요. 광장. 선생님 장수왕 아들 강기토왕 있잖아요. 질문 내가 안 받아. 질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안 받아. 이렇게. 잘못했잖아요. 강기토왕 장수. 자, 강기토왕 엄청나게 많은 공략을 했죠. 그죠? 봐보시죠. 뭐 거란 작살냈지, 그죠? 여진덕도 작살냈지, 내몽골제까지 쫙 퍼져나갔잖아요. 뭐 치열하게 전쟁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북이란 나라가 있고요. 여기에요, 송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피로감에 젖어 있어요. 고구려 사람들이 강개토대왕 시기에 엄청나게 전쟁 준비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강개토대왕이 북이를 공략 준비하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해버렸어요. 그래서 북이란 나라를 알아야 돼요. 책에 나와요. 강개토대왕이 북이를 공략하려다 갑작스럽게 사망하여 수업됐어요. 북이 어딘지 막 외워, 여러분들. 이게 북이야. 그럼 그 아들이 누가 바톤을 물려받아야 돼? 그러면 보통 아버지 했던 정책을 약간 바꿔. 왜? 민심을 좀 얻어야 돼. 많은 사람들 어떻게 피로도가 쌓여 있잖아요. 전쟁 준비에 강분되어 있으니까. 군량비 내야지, 가서 훈련도 받아야 되지, 참여도 해야 되지. 얼마나 힘들겠어. 장수왕 수덥시켜요. 수덥. 아버지까지 약간 바꾸겠습니다. 노선을 바꿔요. 그러한 다음에 북이와 송의 관계를 교묘하게 이용해요. 북이하고는 어쩔 수 없는 국경선을 마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수도를 천도해요. 첫 번째 목적, 한강 먹겠다는 거 하나. 오케이? 한강 먹게 되면 어떻게 신라하고 백제는 비산이 걸리겠지. 이 두 놈이 합쳐져. 이걸 뭐라 불러? 나제동맹이라고 그러지. 두 번째 이유. 북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상대 국가인 누구에게 몰빵을 좀 해줘야 돼?
송나라하게 군사 지원을 좀 해주면 어떻게 둘이 으르렁거릴 수 있어. 신경 안 써도 돼. 우리 안전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어. 그런데 봐봐. 압록강에 박작고라고 하는 동네에 배를 태워서 군사 무기와 말을 이렇게 실어 보내면 북위의 해군들이 다 잡히게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도를 이렇게 옮겨. 대동강에서 이렇게 통해서 이렇게 훨씬 더 안전하게 군량비와 군수물자와 말을, 가장 핵심 무기가 말이에요. 기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말을 수출해 주는 거예요. 배에다가 묶어서 수출해 주는 거예요. 자, 이게 북위예요. 북위와 송의 적대 관계를 교묘하게 잘 이용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럼 요 시기는 몇 세기겠어요? 5세기가 되겠지. 아까 56구 근초가 몇 세기가 되겠어? 4세기가 되겠지. 됐죠? 모르신 분도 그냥 들으세요. 적고 들으세요. 그래야 나중에 이 부분 들어갔을 때 설명드렸던 부분이 다시 반복돼서 아, 그거였구나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양나라.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왜요? 우리 백제에 누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무령왕 때 중국의 양나라와 교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나라의 문화를 수용해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아시는 무령왕릉이 공주가면 무령왕릉이 양나라의 벽돌 무덤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송제, 양진 이렇게까지. 이게 이제 남조와 북조. 그래서 이걸 통칭해서 우리 뭐라 부르냐? 아까 위하고 진이 있죠. 위, 진, 남조와 북조이기 때문에 이걸 뭐라 불러요? 이진 남북조 시대다 이렇게 불러요. 이진 남북조 시대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 이진 남북조가 이제 드디어 끝나게 돼요. 누구에 의해서? 수나라에 의해서 통일이 돼요. 수나라에서 통일돼서 이진 남북조 시기가 끝났어요. 수나라 하면 우리나라하고 전쟁을 총 4번 합니다. 1차, 2차, 3차, 4차. 끝장 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나라에? 을지문덕이 수나라를 박살내고 그 결과 수나라도 멸망의 길로 가요. 민심이 나빠지고 밀란이 발생돼요. 다시 누가 나라를 차지합니까? 당나라. 또 끝장 보는 사람 또 있어요. 우리나라 누구 있어요? 개소문 아저씨 있어요. 연개소문이 있어요. 연개소문이 있어요. 이해 가셨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시대가 오나요? 5대 식국 시대가 옵니다. 다시 혼란의 시대가 왔어요. 5대 식국. 구분 잘 하셔야 돼요. 보세요. 516국과 5대 식국 구분 못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대가 완전히 달라요, 이게. 시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는요, 9세기에서 10세기로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여기는요, 4세기 상황이에요. 자, 5대 식국은 결과적으로 뭐죠? 우리나라로 보면 후삼국 시대예요. 신라, 후백제, 후고구려. 이때 5대 식국이 중국의 눈치 보지 않고 후삼국의 통일을 완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왕건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눈치 안 봐도 되는 거예요.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난 일들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건이 통일하는 결정적인 국예 상황은 중국의 5대 식국의 혼란을 이용을 적절하게 잘 이용했다 피션. 5대 식국이 누구로 통일됩니까? 송나라로 통일돼요. 송나라의 조광윤이라는 사람이 후주의 장군이었던 조광윤이 송나라를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송나라의 수교를 맺은 왕은 우리나라의 광종임금이에요. 광종임금의 연호가 2개를 사용하지. 광덕과 준풍. 누구 눈치 보고 있는 거야? 우리가 혼란 시기에는 뭐야? 자기의 연호를 쓰는 거야. 그리고 통일된 게 얘네들이 여기 후주란 나라가 있어. 후주라는 나라를 연호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후주가 가장 강력해도 5대 식국 중에 가장 큰 나라가 후주거든요. 쌍기가 와서 우리나라의 과거 시험제도를 처음으로 얘기했던 사람. 후주가 멸망했잖아요. 중국은 전쟁 시고 그럼 다시 중풍이라는 연호를 또 쓴 거야. 그랬더니 중풍이라서 송이 또 통일됐네. 송과 수교를 송나라 또 연호를 쓰게 되는 거야. 강정은 보세요. 강력한 철권 통치를 펼치면서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기적 수란도 제법 뛰어났던 거예요. 연호마저도 우리가 강할 때는 우리 연호를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의 변화에 따라서 후주나 송의 연호를 교차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중국의 역사의 흐름을 조금 이해하면 다음 삼국시대에 대한 공부 훨씬 더
편해질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네.